소설 신인간혁명 5권 제4장 사자.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막이 올랐다. 1962년 승리의 해를 맞이한 도쿄의 원단은 온화한 날씨였다. 도쿄 시나노마치에 있는 학회 본부에서는 아침 9시부터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를 중심으로 신년 근행회를 실시했다. 신이치는 이 1년도 또한 폭풍우와 같은 격투의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하며 신년의 대승리를 맹세하고 깊은 기원을 올렸다. 오사카 사건의 재판도 1월 25일에는 판결이 난다. 또 29일부터는 중동의 이란, 이라크, 터키 등의 첫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더욱이 이해 여름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으며 학회에서도 9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 근행을 마치고 이사장인 하라야마 고이치에 이어 신이치가 인사했다. 도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3가지 지침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일과 화락의 신심, 각자가 행복을 획득하는 신심, 난을 극복하는 신심의 3가지로 이것이야말로 창가학회의 영원한 삼지침입니다. 모여있던 간부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1년 전 신년 근행회 때에도 신이치는 이 삼지침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신이치의 지도는 언제나 참신했으며 화제도 풍부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참가자는 왜 야마모토 회장이 2년이나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신이치는 말했다. 저는 지난해 신년근행회 때에도 이 삼지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3가지 지침에 신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는 바야흐로 230만 세대를 넘어 사실상 일본의 기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포교의 소용돌이를 일으켜갈 것입니다. 그럼 포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회라는 단체가 세력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며 의원 수를 늘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도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이 3가지 지침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일과 화락을, 일생의 행복을,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구축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간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를 명심하여 한 명의 동지도 퇴전시키지 않고 전원이 큰 공덕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염원입니다. 모여있던 간부들은 파죽지세로 전진하는 학회 속에서 모르는 사이에 학회 본래의 목적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중심이 되는 간부가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를 잊고 있을 때 조직은 공전한다. 설령 실적 본의의 활동으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쁜 여파에 직면하게 된다. 하물며 리더가 자신의 명문 명리를 위해 활동한다면 조직 그 자체를 크게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가 밝힌 영혼의 삼지침을 연초에 재확인함으로써 무엇을 위한 신심인가라는 깊은 쐐기를 박아두고 싶었다. 신이치는 이 무렵 간부 육성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쏟으며 주력했다. 지난해 12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전국의 지부 이상 간부가 총본산에 모여 승리의 해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기했으나 그때의 회합에서도 신이치는 간부 본연의 자세에 대해 지도했다. 장각회의 간부는 결코 명예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조직에서 5년, 10년 간부를 해왔으므로 언제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다른 단체나 회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학회는 과거에 사로잡힌 공적주의나 명예주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부장이라는 역직을 후배에게 물려주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경우에 따라 회원으로 돌아가 조직의 최전선에서 동지를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진력해간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회의 최고 간부도 당연히 언젠가는 젊은 세대에게 바통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가 역직이 위였다든가 선배였다고 해서 학회의 새로운 흐름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면 조직도 혼란해지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복원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심의 패배자로는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을 때는 겸허한 듯이 보여도 각 방면이나 지부에 돌아가면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회원을 대하여 어째서 저런 사람이 간부인가라는 말을 동지들에게 듣는 사람도 이 중에는 있을지 모릅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도는 평소와 달리 엄했다. 그는 더욱 힘차게 이야기했다. 간부가 마치 군주처럼 뽐내고 오만해지면 그것은 이미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학회 간부의 기본은 회원에 대한 봉사, 광선유포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고 모두를 지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뽐내는 것과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상대 행복을 위해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연히 스며나오는 것이 신앙에 대한 확신입니다. 간부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일단은 존경해줍니다. 그것으로 우쭐해져 사리사욕을 위해 회원을 이용한다면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는 것이 도다 선생님의 지도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비양심적이고 비열한 근성을 가진 사람이 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반대로 간부에게 아첨하여 교묘하게 학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방심이며 간부에게 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엄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간부는 조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금 전 저는 이사실 멤버에게 오늘 모인 각 총지부의 인원이 몇 명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실은 학회의 일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타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이며 태만입니다. 자신의 일체를 파악한 다음에 후배에게 맡기고 의젓하게 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마지막 책임은 모두 자기가 진다는 결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각 지부장이나 부지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부에 몇 개의 반과 몇 개의 조가 있으며 각각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접 파악하고 있어야만 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자나 간부에게 전 회원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강한 일념이 있다면 무책임하게 될 리 없습니다. 어쨌든 대성인도 몸은 퇴전하지 않았으나 마음은 퇴전하고 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학회의 간부로서 정신이 부패하거나 타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을 갖고 자유자재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의 활동 방침도 매달의 활동도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근간으로 모두 대화하고 서로 지혜를 짜내면서 그 지역의 장점을 살려 마음껏 활동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본부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부와 연계를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학회 전체가 시행하는 공통된 기획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현장의 자주성, 주체성을 최대한 살려가는 것이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간부가 자기 보신을 생각하고 있을수록 획일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결국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형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분발하려는 의욕의 싹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모두가 주체적으로 활발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본산에서의 지도도, 본부에서 실시한 신년근행에서의 지도도,
모두 간부로서의 기본 자세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직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는 중심자나 간부 여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학회가 관료주의적이고 획일적이며 편협한 조직이 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있었다. 또 학회는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도 그 존재의 비중을 더해가고 있었다. 그런 만큼 간부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마하여 인류의 리더로 성장해가지 않으면 학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도 상처를 내고 만다. 그러므로 시니치는 간부에게는 항상 엄했으며 그 육성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엄하게 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였다. 예를 들면 이 신년 근행에는 학회 본부 외에 각 방면 지방 본부에도 대표 간부가 모여 실시하고 있었는데 신이치는 섣달 금음날 심야까지 각지의 멤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도 각지의 여러 상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이 1년의 그리고 각지의 원점의 지침이 될 지도성을 포함한 메시지였다. 그것도 회원을 위해 진력하려는 그의 일념에서 나온 격려였다. 원단의 신년 근행회에 이어 야마모토 신이치는 2일과 3일 이틀은 총본산에 신년 등산을 했다. 그리고 4일부터는 학회 본부도 풀회전을 시작해 7일에는 전국 156개 도시와 오키나와의 나하시에서 교학부 강사와 조사를 대상으로 한 승격 시험과 임용 시험을 실시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이날 도쿄의 몇 군데 시험장을 순회하며 응시자를 격려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야마모토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험장의 모든 응시자가 놀라움과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렸다. 신이치는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말했다. 이번 시험은 모두가 풀 수 있도록 출제했습니다. 안심하고 시험에 임해주세요. 그렇지만 지금의 종교학자라도 알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만큼의 교학을 공부해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합니다. 건투를 기대합니다. 또 어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격려했다. 공부가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번이라도 시험에 도전할 각오로 분발해 주십시오. 불법을 연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므로 그 기쁨과 긍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강사 조사의 승격 시험과 임용 시험을 합쳐 전국에서 22만 명 남짓이었다. 생명천리의 진수를 구하는 연찬의 파동은 민중의 일대 운동으로 착실히 넓혀져 갔다. 신년의 여러 활동이 규대에 오르기 시작한 1월 13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눈의 나라 홋카이도로 향했다. 이날 저녁, 홋카이도의 여자부장이었던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장례식이 홋카이도 여자부 장으로 치러지고 14일에는 홋카이도 총지부 간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라시야마가 세상을 떠난 것은 한 달 전인 12월 14일의 일이다. 신이치는 학회 본부에서 그 부보를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라시야마의 장례식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으나 연말 스케줄에는 조금도 여유가 없었다. 부득이 이 사실과 여자부 간부들과 의논하여 1월 13일 홋카이도 여자부 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다. 아무리 숙명이 깊다고는 하지만 젊은 나이로 광선유포의 도상에서 눈을 감은 아라시야마를 생각하면 신이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라시야마의 명복을 기원하며 창제했다. 젊은 동지의 죽음만큼 그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없었다. 아라시야마 하루코는 전년 6월 야마모토 회장에게 결핵 치유를 위해 요양에 전념하도록 지도받은 후 정량해왔다. 그로 인해 건강이 조금 회복된 듯이 보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언제까지나 병상에서 쉬고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11월 12일 요코하마의 미스자와 경기장에서 개최한 제9회 여자부 총회에 아라시야마는 홋카이도 여자부 부부장인 우루시바라 요시코와 함께 참석했다. 시이치는 사전에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통해 무리하지 말고 참가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하라 라고 전했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총회 전날 아라시야마가 우에노역에 도착했을 때는 최악의 건강 상태가 되고 말았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친 그녀는 택시를 타고 요코하마의 여관에 간신히 도착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총회 당일에는 자기 힘으로 걸어서 회합에 참석했다. 총회를 조용히 지켜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맑게 갠 가을 하늘보다도 맑았다. 총회 종료 후 그녀는 학회 본부를 방문했다. 한 번만이라도 신이치를 만나 근황 등을 보고하고 싶은 마음에 길에서 몇 번이나 주저앉아 쉬어가며 학회 본부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신이치는 부재 중이었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지만 열차 시간 때문에 신이치를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이윽고 본부에 돌아온 신이치는 응대한 간부에게서 아라시야마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그런 무리를 했지? 요양하며 병을 치유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신이치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라시야마의 처지라 하더라도 역시 총회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병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을 찾아와 기다렸던 아라시야마가 가여웠다. 만약 그녀가 본부에 올 줄 알았다면 만나서 한마디라도 격려할 수 있었을 텐데. 신이치는 흔들리는 야간 열차를 타고 사포로로 돌아갔을 아라시야마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라시야마는 사포로로 돌아가자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11월 말에는 결국 입원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이치는 곧장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격려 전보를 쳤다. 아라시야마는 그 전보를 움켜쥔 채 병실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기를 맹세했다. 그 후에도 신이치는 아라시야마의 건강을 늘 생각하며 매일 제목을 보냈다. 다행히도 그녀는 날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이따금 후배 여자부 간부가 문병을 올 때면 활동 상황 등을 물으며 열심히 격려하기도 했다. 입원한 지 10일 정도가 지나자 기침도 미열도 완전히 나았다. 스쳐가긴 했지만 그녀의 뺨에는 어렴풋한 붉은 기운이 감돌고 혈색도 좋아졌다. 어느 날 아침 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아라시야마 씨, 불가사의하게도 결핵은 치유되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약한 것 같지만 체력이 회복되면 1개월 후에는 퇴원할 수 있겠군요. 아라시야마는 이날 문병원 여자부원에게 기뻐하며 그 이야기를 전했다. 나는 야마모토 선생님께 병을 고치겠다고 맹세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12월 14일 아라시야마는 임종을 맞았다. 사인은 신부전이었다. 그것은 결핵이라는 병을 극복하여 수겁을 전환하고 금세의 사명을 마친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그날도 문병원 후배 여자부원을 따뜻한 미소로 감싸며 격려했다. 그리고 문병객이 돌아가고 얼마 후 잠자듯이 숨을 거두어 26년의 인생을 마친 것이다. 흰 눈과 같이 깨끗한 신앙을 관철한 아라시야마를 기리는 듯 밤의 장막에 감싸인 병실 창밖에는 새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홋카이도 여자부 장으로 치르는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장례식은 1월 13일 오후 5시부터 삿포로의 정종사원에서 거행됐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눈 쌓인 사포로 거리를 바라보았다. 이 거리를 씩씩하게 뛰어다니던 아라시야마의 모습이 시니치의 머리에 떠올랐다가는 사라졌다. 장례식은 시니치 외에 이사장인 하라야마 고이치와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 그리고 여자부 간부들이 달려와 약 1000명의 여자부원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행해졌다. 분양하던 시니치는 청초하며 어딘지 모르게 귀여움이 남아있는 아라시야마의 영정에 뭔가 속삭이듯 시선을 쏟았다. 이 한 여성의 활약으로 얼마나 많은 여자부원이 일어서 홋카이도 광포의 흐름이 넓혀졌는지 헤아릴 수 없다. 벗의 행복을 위하여 일신을 던져 광선유포에 꿋꿋하게 살아온 그녀는 마치 묘법의 잔다르크와 같았다. 이윽고 조사에 이어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비롯한 간부가 차례차례 인사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26년이라는 그녀의 인생은 너무도 짧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애의 사명을 완수한 죽음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는 순백한 눈처럼 청아한 신심의 모범을 후세에 남겨주었다. 불꽃 같은 고도의 자세와 벗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영원히 퇴색하지 않으리라. 아니,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황금의 빛을 발하고 그녀의 뜻을 이어받은 몇천, 몇만의 아라시야마 하루코가 틀림없이 탄생할 것이다. 또 지용의 사명에 사는 동지의 연대는 영원하다. 시니치는 총감문초의 글어를 상기했다. 생과 사의 둘의 이는 생사의 꿈의 이이고 망상이며 전도인이라. 본각의 생시를 가지고 나의 심성을 밝히면 생할 시초도 없는 고로 죽게 될 끝도 없으니 어서 563쪽. 생가사의 두 가지 도리는 생사의 꿈의 도리이고 망상이며 전도된 견해이다. 본각의 생시의 깨달음으로 자신의 심성을 바르게 보면 생이라는 처음도 없으므로 죽음이라는 끝도 없는 것이다. 지금 아라시야마의 죽음은 회장인 시니치로서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슬픈 일이었다. 그러나 불법의 눈으로 보면 그녀의 생명은 멸한 것이 아니라 대우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니치는 이 구러를 음미하며 그녀가 다시 동지로서 가까운 곳에 태어나 광선유포의 대무대를 씩씩하게 활동할 날이 온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다. 간부의 인사가 끝나자 아라시야마가 결성한 홋카이도 고적대가 홋카이도 여자부의 애창가를 연주했다. 이 노래는 뜻있는 여자부들이 작사한 것인데 멤버의 요청으로 시니치가 가필하여 완성했던 추억의 노래이다. 폭풍우 속을 뛰어다니며 묘법 유포를 오로지 내 손을 맞잡은 우리 여자부. 내일을 향한 희망 가슴에 안고 전진하라 여자부여 청아하게. 그러나 파이프 소리는 맞지 않았으며 곡조도 자주 끊어지는 듯 했다. 모두 눈물이 복받쳐 연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연주에 귀를 기울이던 벗의 얼굴도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 눈물은 아라시야마의 뜻을 이어받으려는 홋카이도 여자부의 주옥 같은 빛나는 맹세이기도 했다. 아라시야마 하루코의 장례식을 마치고 홋카이도 본부로 돌아온 야마모토 시니치는 여자부 멤버에게 이야기했다. 눈이 녹고 봄이 되면 이 홋카이도 본부에 아라시야마 씨의 유덕을 기려 벚나무를 심읍시다. 여러분들도 그 벚나무를 보며 아라시야마 씨를 생각하고 그녀에게 뒤지지 않도록 서로 경쟁하며 성장해 갑시다. 식수를 할 때는 반드시 저도 오겠습니다. 시니치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아라시야마를 현창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슬픔에 잠긴 여자부들의 마음에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빛을 밝혀주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음 날 삿포로는 눈보라가 쳤다. 그런 속도 모르고 모든 동지는 기쁜 모습으로 가슴을 펴고 홋카이도 총지부 간부회에 모였다. 회합 장소인 삿포로의 나카지마 스포츠센터는 1만 2천 명의 참석자로 넘쳤다. 간부회는 오전 10시가 지나 개회했다. 장내는 눈보라를 뿌리치고 꽁꽁 얼어붙은 눈덩이마저 녹일 듯한 의기와 열기로 가득했다. 그 자리에서 홋카이도 총지부장인 미야기 마사하루가 홍교에 대한 결의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승리의 해의 성구를 홋카이도가 끊으려는 기계가 맥동하고 있었다. 미야기는 호소했다. 승리해라고 명명한 올해는 광선유포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이 1년, 이 1개월, 나아가서는 이 순간이야말로 전부이며 현재를 이기지 않고서는 미래의 승리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때를 맞이하여 자신의 인간혁명도, 생활혁명도, 인생의 보글을 쌓는 것도 올해야말로 승부를 내는 것이라고 정하고 모든 활동에 승리를 거둬가지 않겠습니까? 찬동의 박수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미야기는 지난해 8월 총지부장에 취임한 40대 후반의 장년이다. 분쿄 지부 출신으로 요코스카 지부의 지부장이었으나 홋카이도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야마모토 신이치가 총지부장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또 그의 아내인 하스코도 홋카이도 총지부 부임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말하자면 이 미야기 부부의 양 어깨에 홋카이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이치는 그들이 광활한 북녘 대지에서 모두에게 얼마나 신망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그런 만큼 미야기의 이야기에 기뻐하며 박수를 보내는 동지들의 모습을 보고 신이치는 안심했다. 홋카이도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홋카이도 총지부 간부회에서는 홋카이도에 올 때마다 동지들의 옷차림도 훌륭해지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의 위대한 공력의 실증이라고 말하고 모두의 성장을 칭찬했다. 그리고 드디어 광선유포의 때가 왔다고 호소했다. 도다 선생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시대의 무사에게는 갑옷이나 투구가 필요했다. 2차 대전 때에는 여성에게 몸빼바지는 필수품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갑옷과 투구도 몸빼도 필요 없게 되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또 더울 때에는 숯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추울 때에는 얼음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모든 일에도 때가 있다. 불법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성인의 불법을 광선유포할 때가 된 것이라고. 실제로 학회는 파죽지세로 300만 세대 달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광포의 때는 왔습니다. 지용의 보살로서 일어설 때는 지금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도 또한 자신감을 갖고 용약 환희하여 벗의 행복을 위해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총지부의 간부회를 마치고 신이치는 홋카이도 본부에서 개최된 전 홋카이도 지구부장회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신이치는 재차 지금이 광선유포의 때임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지도했다. 광선유포의 때라면 어서어에 비추어 삼장사마가 나타나고 난이 다투어 일어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략이나 비난, 중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과 싸우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홋카이도는 유바리 탄노 사건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승리한 영광의 역사가 있는 천지입니다. 사악을 용서하지 않는 정의의 마음이야말로 홋카이도의 맥동치는 대정신입니다. 이 정의의 마음으로 민중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십시오. 홋카이도의 사자여 서라. 이것이 저의 염원입니다. 다음날 신이치는 시간을 내어 홋카이도 남자부장인 후지타 후사타로와 홋카이도 여자부원 아오이 마키코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다.
차세대를 담당할 청년들의 출발을 축복하고 싶었다. 호칸의 홋카이도 방문은 시니치의 건강을 해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있는 한 벗과 만나 벗을 격려하며 벗을 위해 달렸다. 그리고 그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희망의 봄이 도래하는 것을 느꼈다. 1월 17일, 도쿄의 거리는 스모그로 뒤덮여 있었다. 이날부터 국회의사당에서는 연말연시 때문에 휴회 중이었던 제40회 정기국회가 재개되어 오전 11시부터 참의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이 개회식 종료 후 참의원 3층 기자실에는 아사히, 마이니치, NHK 등 10여 개의 언론사의 기자와 카메라맨이 모였다. 방 중앙의 소파에는 세키 이사오와 야마다이라 주에이 등 학회원 출신의 참여원 의원이 앉아 있었다. 세키가 조금 긴장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실은 우리 창가학회가 추천한 의원들은 이번에 공명정치연맹이라는 정치단체를 발족시켰습니다. 순간 기자실이 술렁거렸으나 세키는 그대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오늘은 그 취지를 발표하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명정치연맹의 기본 요강을 소리내어 읽어나갔다. 하나, 현재의 정계는 보수, 혁신을 불문하고 파벌 항쟁에 몰두하며 당리 당략을 중요시하여 일본 국민의 복지를 잊어버리고 대중과 완전히 유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하나, 공명정치연맹은 이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회의 번영이, 즉 개인의 행복과 일치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여 일본 국민의 진정한 행복과 번영뿐만 아니라 널리 세계 인류의 영원한 평화 실현을 기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들의 정치 이념은 니치렌 대성인의 입정왕국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그 최고의 천리와 최대의 자비를 기조로 하며 근대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정치단체로서 활동함과 동시에 일체의 부정에 대해 엄연한 태도를 명확히 나타낼 것을 공약한다. 이상이 기본 요강입니다. 계속해서 공명정치연맹의 기본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본 정책에서는 핵무기 반대, 민주적 평화헌법의 옹호, 공명선거와 정계의 정화, 참의원 자주성 확립을 정책의 주요 골격으로 내걸고 있었다. 이 가운데 참의원의 자주성 확립이란 이원제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참의원 독자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의원은 중의원의 지나친 행위를 시정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이나 당리당략에 치우쳐 마치 중의원의 도구와 같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양식 있는 중심기구로서의 본래의 참의원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공명정치연맹이라는 정치단체 결성을 결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창가학회는 어디까지나 종교단체이며 그 종교단체가 직접 정치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장래를 생각해서 피하는 편이 좋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학회로서 자주적으로 조직의 입장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꾀하려 했던 것이다. 본래 종교단체가 후보자를 내는 것도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이며 권리이다. 종교단체라고 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면 표현의 자유, 법 아래 평등, 나아가서는 신교의 자유마저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헌법 제20조에는 정교 분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이란 국가를 말하고 교란, 종교 또는 종교단체를 말하며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한 것이다. 즉, 국가는 종교에 대해서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나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유럽과 미국의 역사를 근거로 하며 제2차 대전 전과 전쟁 중의 국가 신도를 국책으로 했던 정부의 종교 탄압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신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조문이다.
그러므로 참가학회가 정계에 동지를 내보내는 것도, 학회 자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자유이다. 종교도 정치도 민중의 행복 실현이라는 근본 목적은 같다. 그러나 종교가 대지라면 정치는 그 토양 위에 무성한 수목과 같은 관계이며, 양자는 차원도 다르고 그것을 청취해가는 방법도 다르다. 예를 들면 핵무기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핵무기는 인류 생존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패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배양해가는 것이 종교단체인 학회의 입장이다. 그에 비해 정치의 입장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정치 속에서 핵무기 패절을 위해 구체적으로 삭감 교섭 등을 거듭하여 협조,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데부터 시작된다. 또 종교는 가르침의 절대성에서 출발하지만 정치 세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종교단체 안에서 정치활동과 종교활동의 조직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신이치는 결론지었다. 그리고 정치활동은 정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하고 학회는 그 지원을 한다는 방향성을 생각해왔다. 한편 학회원 출신의 의원들도 의원 활동을 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정치단체 결성의 필요성을 통감해왔다. 도다조세이는 제자들을 정계에 내보내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정당에 소속하여 활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다는 당파에 구애받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각자 위치에서 정계의 정화를 위해 일어서서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주는 것이 도다의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실제로 활동을 시작해보니 어느 정당의 기본 노선도 진심으로 찬동할 수 없었다. 당시 동서양 진영의 이데올로기 대결은 그대로 기성정당에 반영되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로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 정당은 일단 다양한 국민의 요청에 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걸고는 있었지만 결국 그 정책의 기조는 유산계급에 입각하거나 무산계급에 입각하여 한편으로 치우쳐 있었다. 보수정당은 대기업 옹호를 우선으로 하고 혁신정당은 소위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이다. 그 중에는 중간 정당도 있었으나 명확한 이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성격의 애매함 때문인지 쇠퇴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득이 학회원인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 활동을 계속해왔다. 참의원 의원은 원내에서는 다른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무소속 클럽에 가담하여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고 진실로 민중의 생활 향상과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잡다한 사람들의 모임인 무소속 클럽은 각자의 사고방식도 달라서 구체적인 견해를 발표할 단계가 되면 의견 조정은 자주 난항에 빠졌다. 예를 들면 학회원 출신의 의원들은 마을의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는 소위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치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켜줄까 고심해왔다. 또 세계 평화를 생각할 때 동서대립을 초월하여 일찍이 도다 조세이가 주장했듯이 지구민족주의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 세계의 의견으로 반영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참의원에서는 학회원인 의원은 아직 9명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탓도 있었지만 독자적인 당파를 만들지 않은 것도 그 주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무소속 의원의 정책이나 의견은 의회에서도 큰 힘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그 호소력은 미약했다. 사람들은 의원 개인보다는 당파의 정책이나 견해를 중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정치 세계에서는 정치단체라는 입장이 필요하다고 학회원 출신의 참의원 의원들은 통감했다. 그것은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의원 활동에 몰두해 온 것이다. 그 생각은 점차 자기들 독자적인 정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로 모아졌고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의견을 말해오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시치가 의원들과 처음 정치단체 결성에 대해 의논한 것은 지난해 1961년 봄이었다. 학회 본부에 찾아온 의원 대표와 이사실 멤버에게 시니치는 말했다.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드는 데에는 나도 찬성합니다. 여러분은 정치가로 활동하는 가운데 정치단체나 당파의 필요성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나는 광선 유포의 미래를 전망해 볼 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학회의 목적은 민중의 행복 실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 사회를 번영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들은 정치, 경제, 교육, 평화운동 등 넓은 의미에서 문화를 추진하는 활동을 전개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인 인간을 육성하고 사회 건설의 토양을 개척하는 모체가 종교단체인 창각회입니다. 이 학회라는 모체에서 육성된 인재가 각 분야에서 필요하다면 각각의 단체나 기관을 만들어 사회 공헌해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음악, 예술이나 학문 분야에서도 또 교육이나 평화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치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그 돌파구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치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다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정치단체는 학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좁은 생각이 아니라 널리 국민의 행복을 원하고 민중의 봉사해가는 자비의 정신에 투철한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치단체를 만든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립하여 민중의 크나큰 신뢰와 지지를 얻는 단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학회는 그 모체로서 앞으로도 선거를 지원해 가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의논해서 일체를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학회가 지원하지 않아도 이 정치단체의 정책과 그 실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찬동받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얻어 선거에서도 유유히 당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니치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사이며 가나가와 현 의회 의원인 스즈모토 미노루가 질문했다. 이번에 정치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정당을 만든다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중의원에도 진출하지 않았으니 정당이 아닌 단순한 정치단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다 선생님은 먼저 정치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또 국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참의원에 사람을 내보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니치가 말하자 세키 이사오가 의견을 말했다. 분명히 도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때가 오면 중의원에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최근 학회원들로부터 입정왕국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려면 중의원에도 사람을 내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중의원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한 의견은 나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큰 과제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먼저 참의원 문제에 최선을 다해 갑시다. 현재 참의원은 중의원의 지나친 행위를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한다는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의원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의 당리 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참의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폐안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당의 결정이라 하여 그대로 따르고 맙니다. 그 참의원을 당파를 초월하여 중립 공정한 심리를 하는 본래의 참의원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과정에서 보면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참의원이나 지방의회를 포함한 뜻있는 학회원 출신의 의원으로 구성된 정치단체를 결성하는 것으로 먼저 출발합시다. 그리고 참의원을 비롯해 각각의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로 당파를 만들면 됩니다. 의원들은 시니치의 의견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니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며 말했다.
중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의논해 갑시다. 또 만약 장내 모두의 의견으로 정당을 결성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시니치는 정당 결성이나 중의원 진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아직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것은 일본 정치의 현실에서 볼 때 입정왕국 정신의 반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당을 만들고 중의원에도 사람을 내보내게 되면 적어도 지원단체인 학회의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이다. 또 그 때문에 학회까지도 정쟁에 휘말려 기존 정당으로부터 더욱더 심한 공격을 받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중의원 진출은 신이치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선택의 시점이 점차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단체 결성에 대한 협의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계속되었다. 어느 협의 석상에서 기호하라 가스가 말했다. 그런데 이 정치단체의 명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을 듣자 세키 이사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힘있게 말하기 시작했다. 1956년 7월 학회가 처음 참의원 의원 후보자를 세우고 그 선거가 끝난 후 도다 선생님은 당선한 멤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네들은 어느 정당에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만약 장래 자네들이 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공명당으로 하자. 그리고 그 이유로서 학회 선거운동은 돈도 들이지 않고 매수 따위는 상관이 없는 공명선거를 하여 연회 정치처럼 부패한 정계를 바로잡는 것이 자네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다 선생님의 정신을 견지해가는 뜻으로 공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야마모토 신이치는 세키 이사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도 도다 선생님께서 공명당 이야기를 하셨을 때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명당은 당파와 같은 느낌을 주므로 정치단체로서의 명칭은 공명정치연맹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각 의회에서 정당을 만들 때에는 공명당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정치를 보면 정당도 정치가도 기업이나 업계, 조합 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선거에서 지원해준 단체 등이 유리하도록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만 생각하는 정치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지원하는 쪽도 이권 등의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학회는 동지인 여러분을 정계에 내보내기 위해 전력으로 응원해왔지만 대가 등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명선거, 공명정치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선악은 다만 정치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를 지원하고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요망이 정치가를 움직이고 정치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의 진짜 개혁은 민중의 양식과 의식 향상을 도외시해서는 불가능하다. 학회는 그 민중을 자각해야 하여 총명하게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었다. 신이치는 기원하는 듯한 심정으로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학회를 위해 정치가로서 뭔가 편의를 도모하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모든 민중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여 국가 100년을 아니 세계의 1000년 대계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정치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아무쪼록 민중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의 손발이 되어 주십시오.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 저렇게까지 흙투성이가 되어 일하는 것이구나 라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중을 지키는 사자가 되라. 이것이 나의 바람이며 기대입니다. 또 여러분을 지원해준 동지들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협의를 거듭할 때마다 공명정치연맹의 방향성은 점차 명확해졌다.
어느 날 의원 멤버가 기본 요강과 기본 정책의 원안을 가지고 야마모토 신이치를 찾아왔다. 신이치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훑어보았다. 기본 정책은 핵무기 반대와 평화헌법 옹호, 정계의 정화 등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의논해온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본 요강을 보자 신이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본 요강의 골자는 역시 지금까지 검토하고 합의해온 내용이었으나 세 번째에 있는 우리들의 정치 이념은 니치렌 대성인의 입정왕국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그 최고 천리와 최대의 자비를 기조로 하여 근대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정치단체로서의 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신이치는 얼굴을 들고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이 니치렌 대성인의 입정왕국 정신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를 뿐더러 공명정치연맹이 마치 정교일치를 목표로 하는 듯한 오해를 주지 않을까요? 학회원이 아닌 사람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세키 이사오가 대답했다. 그러나 이것을 대신할 적당한 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명 존엄의 천리라든가 진정한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잠자코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윽고 이사장이며 참의원 의원인 하라야마 고이치가 입을 열었다. 확실히 선생님의 말씀대로 세간 사람들이 오해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기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정치단체들과의 차이가 명확해지며 공명정치연맹의 특색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입정왕국이 정교일치 따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우리들 의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런 결의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대로 해갔으면 합니다만 신이치는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을 뒤집을 생각은 없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대로가 좋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공명정치연맹은 전년인 1961년 11월 말에 정치단체로서의 수속을 밟고 새해 국회 개원에 맞추어 이날 1월 17일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다. 세키 이사오가 공명정치연맹의 기본 요강과 기본 정책을 발표한 후 기자단의 질문을 받았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 장가학회가 올 참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이 요강이나 정책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만 안정된 것입니까? 세키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공명정치연맹은 앞으로도 이 기본 요강과 기본 정책에 따라서 활동을 추진해 갑니다. 이어서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기본 정책 중에 헌법을 옹호하고 개혁에 반대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헌법 조문을 옹호한다는 뜻입니까? 물론입니다. 세키가 이렇게 대답하자 기자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또 한 기자가 질문했다. 헌법의 모든 조문을 옹호한다는 것은 신교의 자유도 계속 지켜간다는 뜻입니다만 기본 요강에는 니치렌 대성인의 입정 왕국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라고 있습니다. 니치렌은 타종파를 인정하지 않고 절복해왔습니다. 또 학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명정치연맹은 신교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순간 세키 히사오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적을 상기하면서 열심히 설명해 갔다. 분명히 학회는 절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복과 헌법에 보장된 신교의 자유는 결코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복이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대화를 통한 포교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납득과 공감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신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대전제로 포교하고 있습니다. 또 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최고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종교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자신이 믿는 종교가 최고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습니다. 기독교든 혹은 이슬람교든 모두 자신들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종교의 생명이며 거기에 종교인의 긍지와 양심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잠재해 있었다. 어떤 기자가 질문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만 학회는 공명정치연맹의 힘으로 결국에는 1년 정종을 국교로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키 이사오는 이런 지하에 대답했다. 없습니다. 원래 신앙이란 인간의 가장 내발적인 행위이다. 정치 권력 등 다른 외압적인 힘으로 강요하게 되면 진정한 신앙심은 절대로 우러나지 않는다. 만약 국교가 된다면 오히려 신앙의 타락을 초래하여 대성인 불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형해화되어갈 뿐이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빈정거리며 질문했다. 기본 정책 중에 공명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절복을 빗대어 억지로 투표를 강요하는 것이 공명선거라 할 수 있습니까? 세키는 아연해하며 말했다. 아니, 학회가 언제 절복을 빗대어 억지 투표를 강요했단 말입니까? 조사도 해보지 않고 편견과 억측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하기 바랍니다. 학회에 대한 무인식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질문이었다.